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중국 구매 대행 강의를 하게 된 해무버입니다. 다들 뭐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먼 길 와주시느라 다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현직 중국 구매 대행 셀러로서 활동하고 있고 월 매출 평균적으로 1억 5천만 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멀리 와주셨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튜브 채널 해무버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컨텐츠 목차인데요. 딱 보시면 해외 구매 대행을 첫 번째로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이 팔리는지, 그리고 상품 소싱 방법, 뭐 상품명 가공 방법, 그리고 상품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상품 등록이 되고 나서 배송은 어떤 식으로 좀 안전하게 하는지, 그리고 CS는 어떻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 실패하지 않는 방법, 이런 식의 구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챕터 가장 중요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 도대체 왜 하시나요? 돈 벌려고.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요? 돈 벌려고. 네, 맞죠? 저는 첫 번째 이 목표를 세우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생각해요. 내가 해외 구매 대행으로 월 300만 원, 500만 원 벌겠다. 그럼 우리가 이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점점 해외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계속 목적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반자동, 대량으로 뭐 순수익 5천만 원 냈다, 3천만 원 냈다. 좋죠. 근데 저는 상품수를 5만 개 올렸는데 순수익을 3천만 원 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상품 3개로 순수익 3천만 원 냈다. 그럼 우리가 멘탈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나도 새로운 걸 배워야 되나? 나도 수동을 해야 되나? 네, 이런 좀 다른 쪽에 시야를 두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돈을 벌려고 했으면 이 반자동 방식으로 충분히 돈이 나오는 구조인데 이 방식대로만 하면 되는데 계속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중국 구매 대행에서 망하지 않나 라고 저는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중국 구매 대행으로 저는 한 가지를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중국 구매 대행을 기반으로 새로운 걸 도전하자. 중국 구매 대행이 정말 돈 벌기 좋거든요. 마진도 높고. 근데 이걸 기반으로 딴 걸 하려고 하셔야지 이걸로 내가 뭐 온라인 시장에서 어떤 걸 만들어내겠다. 이런 사고는 좀 저는 버리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뒤에 강의 계속 이어갈 건데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걸 초점을 좀 맞추셔가지고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은 이런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발전을 하면 좋겠다. 제 이상적인 로드맵이거든요. 이것도 머릿속에 한번 찍어 두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등록할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다 아시겠지만 뭐 수동, 반자동, 대량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혹시 해외 구매 대행 다들 하고 계신가요? 어떤 방식으로 올리시죠? 지금 반자동으로 하고 있어요. 반자동으로? 또 어떻게 올리시죠? 아직은. 아직 안 하시고 계시고. 대표님 또 네. 어떻게 하고? 반자동으로요? 대표님은 준비 중이시고요. 왜 처음에 어떤 식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되냐면 이 등록 방식에 따라서 소싱 방법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 소싱 방법이 바뀌니까 내가 처음에 어떤 식의 등록을 내 성향에 맞게 해야겠다. 이걸 결정하고 나시고 상품 등록 방식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등록하게 되면 등록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내가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그때 다음은 닭등을 하겠죠. 닭등이 그냥 닥치고 등록 이 뜻이죠. 네. 근데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포기하세요. 왜냐면 내가 지금 등록하고 있는 방법이 맞나? 매출이 왜 발생 안 할까? 정말 이때 많이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포기하는 구간인데 이 시기만 잘 견뎌내시면 다음에는 수익이 안정화되는 구조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저는 수익이 안정화된다는 구조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목표 수익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300만 원을 달성하고 또 제가 또 다른 직원들을 시켜서 제 시간도 확보해서 다른 거를 또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고 저는 이게 안정화가 됐다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까지 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막상 해보면 정말 처음으로 직원을 뽑아야 되고 또 처음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구조도 만들어야 되고 또 자본금도 계속 조달해야 되고 네. 이런 구조 때문에 힘든데 열심히 하면 안정화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화까지 가게 되고 나서는 이제 발전. 제가 아까 첫 챕터에 말씀드렸는데 구매 대행으로 어떤 걸 새롭게 하려 하지 마시고 새로운 거를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발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매 대행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했으면은 우리는 새로운 다른 퍼스널 브랜딩에서 유튜브를 찍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국가 구매대행 아니면 브랜딩 이쪽으로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이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분명히 사업을 하시다 보면 좀 위기와 난간에 봉착하게 되실 거예요. 그때마다 아 내가 지금 이 구간이구나,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이걸로 버티시면서 한 단계씩 나아가 보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중국 구매대행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소싱해야 될까요? 어떤 게 팔릴까요? 저는 대량이랑 반자동, 수동 어떤 걸 하더라도 이 정도의 개념은 가지고 소싱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업로드 방식에 해당 개념이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더 잘 팔릴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상품이에요. 신상품이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아직 아무도 우리 마켓에 상품을 업로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팔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렇게 슬러시 만드는 기계 아직 아무도 안 올렸으면 우리가 독점으로 올리면 먼저 리뷰를 쌓고 계속 판매를 하다 보면 상위 노출이 되고 우리께 자연스럽게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곡물 분배기 뭐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상품들이 있죠. 네, 저도 그래서 곡물 분배기라는 상품을 정말로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올리게 되면 팔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예능이나 드라마 속 제품들 중에서 아직 국내에는 없는 상품들이 있어요. 네,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도 먼저 선점해서 올리게 된다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팔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신상품이란 카테고리도 꼭 머릿속에 좀 생각하시면서 소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고를 가지지 않고 재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을 소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내 사입을 하거나 뭐 어떤 사입업자들이 판매할 때 상품을 우리 창고에 두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건들을 창고에 보관하게 되면 창고비가 나가고 그리고 인건비가 나가고 이거를 관리하는 비용이 계속 나가게 돼요. 근데 이런 게 좀 부피가 크거나 아니면 KC 인증을 계속 받아야 되거나 다양한 디자인들을 우리가 사입을 해서 재고를 계속 두게 된다면 팔리지도 않고 또 재고가 남게 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돼서 상품이 다양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케아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막상 가보면 공간이 엄청 넓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디자인이 많지 않거든요. 네, 저는 많이 없다 느꼈어요. 그 이유가 책상이나 뭐 의자, 침대 이런 게 좀 부피가 크다 보니까 이거를 다 창고에 보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케아가 그렇게 큰데도 그 정도밖에 보관을 못하는데 우리같이 작은 사람들이 많이 보관할 수 있을까요? 보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외 구매 대행으로 한 개씩 자가 사용 목적으로 가져오게 하는 걸 하게 된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다양한 디자인을 팔 수 있고 전 조금 더 많이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입업자들이 재고를 두고 판매하기 어려운 거 이걸 머릿속에 또 생각하시면서 소싱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격이 국내 제품보다 월등히 저렴한 제품들이에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우리가 10만 원대 상품을 국내에서는 하루 이틀 만에 18만 원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해외에서는 10에서 14일 정도 걸리는데 13만 원? 이렇게 구매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 받아야 되니까 뭐 18만 원을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나는 좀 오래 걸려도 싸게 구매하겠다. 그러면 13만 원에 구매하는 사람도 있겠죠. 수요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 같은 경우에도 해외 구매 대행으로 적합하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 옆에 보시면 냉장고 보이시죠? 국내에서 사시면 이게 3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해외에서 사면은 뭐 15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10에서 14일 정도 걸리고 있으면 누구나 이런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려고 하겠죠. 벌써 100만 원 정도 아끼는 거니까요. 예, 맞죠? 그래서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을 만약에 한다면은 월등히 저렴한 제품들을 찾아서 저는 상품을 업로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로는 시즌성 상품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재고를 두고 판매하기 어려운 제품 이걸 말씀드렸죠. 뭐 시즌성이나 계절성 상품을 뭐 매월마다 잘 팔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시기를 노려서 이런 제품들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 네, 이런 뭐 트리 이런 제품들이 있겠죠. 이게 사계절마다 다 잘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특정 기간만을 위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제품을 1년 동안 우리 창고에 보관해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재고도 남을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관 비용 또 인건 비용
이게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우리가 재고를 두고 판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 대행으로 적합할 수 있다. 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상품 재고가 없음, 그리고 가격이 월등히 싼 거 시즌성. 네, 이런 것만 우리가 상품 머릿속에 박아두시고 상품을 소싱하게 된다면 정말로 남들보다 조금 더 확률이 높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소싱을 하든 간에 해당 개념은 꼭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상품을 소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상품을 업로드할 때 키워드를 가공을 해야 돼요. 대량으로 하든 뭐 반자동으로 하든 수동으로 하든 간에 키워드를 가공을 해야 될 텐데 키워드 경쟁 강도 과연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데 우리 업로드 방식에 따라서 이 중요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량으로 반자동으로 상품을 올리는데 이 키워드 경쟁 강도를 신경 쓰면 언제 상품을 업로드 할까요? 대량하고 반자동으로 하는데 이 키워드 경쟁 강도, 뭐 중소형 키워드, 조금 더 경쟁 강도가 좋은 이런 키워드를 적용해서 언제 상품을 업로드 할 수 있을까요? 상품 업로드 할 수가 없겠죠. 저는 수동으로 등록할 때는 이 중소형 키워드, 경쟁 강도가 좋은 이런 키워드를 많이 섞어서 좀 판매를 하면 좋은데 대량이랑 반자동 등록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그냥 닭등이 더 중요한 요소라 생각해서 너무 키워드 한 개 한 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네이버 데이터랩, 뭐 아이템 스카우트, 블랙키위 이런 키워드들 참고하셔가지고 최대한 조합을 다양하게 하신다.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경쟁 강도가 정말로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업로드 하냐에 따라서 전략을 바꾸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키워드 경쟁 강도를 분석하지 않고 올리면 과연 이게 계속 그냥 쌓여가는 거지 않을까? 네, 클릭이 안 되는. 그렇죠. 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뒤쪽에 Q&A에 그런 질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Q&A 좀 제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그게 유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지켜봐야 돼요. 지금 당장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해외 구매 대행이 정말로 뭐 정말 많은 수요를 위해서 있는 상품들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이게 노출돼서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올리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뒤에 Q&A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거 키워드 경쟁 강도는 아시겠죠? 네. 어떤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된다. 우리가 업로드하는 방식에 따라서 키워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상품을 소싱하는 대략적인 기준도 알았고 또 키워드도 어떤 식으로 가공하면 되는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상품을 어떤 식으로 등록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상품 등록 방법은 대량이랑 그리고 반자동, 수동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대량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떤 키워드 한 개를 찾아가지고 뭐 타오바오나 뭐 중국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그 페이지 전체를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클릭 몇 번만으로 상품이 뭐 10,000개까지 채울 수도 있고 하루 이틀 만에 다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편한 상품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반자동이나 수동 등록 방법에 비해서 매출이 정말 빠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장점만 있을 수 없겠죠. 이렇게 빠르게 등록하다 보니까 한 사업자당 나오는 매출이 생각보다 작아요. 그렇게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무작위로 등록하다 보니 지재권, 이 문제에 좀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상품 등록 가능 개수가 마켓마다 제한이 있어요. 어떤 마켓은 10,000개, 어떤 마켓은 5,000개, 어떤 마켓은 2,000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계속 상품을 등록하려면 다른 계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면 또 세금 소명자료도 각각 만들어야 되고 또 배대지도 각각 이용해야 되니까 그만큼 관리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구나 이것도 아시고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것도 아시면서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자동 방식, 반자동 방식을 두 분이서 아까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네. 반자동 방식은 어떤 등록이냐면 우리가 상품 한 개 한 개를 소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명, 그리고 상품명, 썸네일, 상세 페이지 이거를 수동에 비해서 한 20-30%? 네, 이 정도의 힘만 실어주고 수정을 하셔가지고 상품을 업로드하는 거예요. 장점으로는 우리가 상품을 한 개 한 개 올리고 또 한 개 한 개 약간씩 가공을 해주다 보니까 대량보다는 약간의 기대 매출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자당 저는 기대 매출이 뭐 많게 나오면 3,000만 원, 작게 나오면 1,500에서 2,000. 네,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반자동을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은 매출을 기대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우리 실망감도 크니까 한 2-3천만 나와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진행을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단점으로는
대량보다 업로드 속도가 정말로 느려요. 네, 차이가 정말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내가 극복할 수 있으면은 반자동 업로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이걸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동 등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품 한두 개로 매출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정말 고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상품을 많이 올리지 않다 보니까 사업자 관리도 용이하고요. 정말 좋죠. 그러면 다 수동으로 하고 싶으실 거예요. 맞죠? 네,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수동으로 등록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상품 한 개 한 개마다 소싱을 해야 되고 또 상품명도 가공해야 되고 그리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상세 페이지를 번역이 아닌 기획을 하셔야 돼요. 새롭게. 그래서 혹시나 이런 기획을 다 하고 광고도 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안 팔리게 된다면 우리가 멘탈이 다 나가겠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단점으로는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대량이랑 그리고 반자동으로 수익을 한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 정도까지 달성하시고 나서 수동을 건드려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수동을 건드릴 때가 순수익으로는 한 1,500, 2,000 이렇게 나왔을 때 저는 수동을 했어요. 그때 하니까 수동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반자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상품들이 팔리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반자동이 노출이 더 잘 되네. 어떤 키워드가 정말 중요하고 좋은 키워드네. 이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방법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돈을 벌자. 이 목표를 가지시면서 이 두 방법으로 돈을 버시면서 나중에 수동으로 발전하는 방향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상품을 등록을 다 했어요.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 주문이 들어오겠죠. 근데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배송 대행지, 우리 중국에 우리 물건을 검수해주고 또 국내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중국 배대지에 이렇게 상품을 보낼 건데 거기서 포장을 할 거예요. 근데 포장을 상품마다 다르게 하셔야 되고 상품마다 조금 더 가성비 있게 하셔야지 우리 마진도 확보가 되고 안전하게 배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포장재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뽁뽁이랑 에어캡 그리고 발포 비닐, 우드툴 포장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뽁뽁이 포장부터 말씀드릴게요. 뽁뽁이 포장은 뭐 물론 배대지마다 이 포장 비용이 달라요. 근데 뽁뽁이 포장은 대략적으로 500원에서 3,000원 정도 합니다. 네. 근데 정말로 저렴하죠. 포장재 치고. 그래서 파손에 민감하지 않은 상품들 위주로 뽁뽁이 포장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렴한 상품들 위주로 뽁뽁이 포장을 하세요. 간혹 가다가 저렴하긴 해도 뽁뽁이 포장하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배대지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뽁뽁이를 여러 번 감아주세요. 한 번 감아주는 게 아니고 3-4번 감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튼튼하게 포장이 가능하니까 네, 뽁뽁이 포장도 잘 이용하시면 정말 가성비 좋은 포장재니 네, 이거 보시면서 기준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장으로는 에어캡, 에어팩이라는 포장재가 있습니다. 에어캡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뽁뽁이 포장재랑 비슷해요. 근데 스틱형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에 공기가 빵빵하게 차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충격에 조금 더 완화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튼튼합니다. 그래서 가격으로는 제가 알기로 3,000원에서 한 7,000원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가벼운 가구나 아니면 작은 전기 전자 제품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빙기 이 정도 사이즈의 제품들을 보내는 데는 에어팩이 좋다. 에어팩이 가성비가 있다. 그리고 튼튼하게 보낼 수 있다. 이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제품의 전자제품이 우리가 주문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에어캡 포장을 하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발포 비닐 폼패드 포장이에요. 이건 다 처음 보시나요? 아니면 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네. 제가 처음 중국 구매대행 할 때는 이런 포장재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어떤 배대지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폼패드가 생각보다 두껍거든요. 한 이 정도 두께가 돼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튼튼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무거운 가구를 보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이시죠? 이게 조립으로 가는 거예요. 완성본이 아니고 가구는 무조건 조립이잖아요. 이런 걸 포장할 때 발포 비닐로 포장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저런 가구들을 우드툴 포장으로 하게 된다면 약간 마진이나 그런 쪽에서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거는 발포 비닐로 네, 포장을 하면 좋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어팩보다는 튼튼하니까
에어팩으로 포장을 하면 파손될 것 같다. 네, 쉽게 생각하시면 그거예요. 에어팩으로 하면 이 정도 가격인데 파손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어팩은 조금 애매하지만 나무 포장으로 했을 때는 마진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에어팩이랑 우드툴 포장, 이 중간 사이의 단계 포장이라 생각하시면서 좀 마진이 계산하셔서 해당 포장재를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드툴 포장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모양이에요. 정말 튼튼하게 돼 있죠. 우드툴 포장이 정말 튼튼한 포장인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너무 비싸요. 작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10몇만 원까지도 가거든요. 이렇게 포장하면 한 10몇만 원 갈 거예요. 그래서 마진이 그만큼 큰 제품에 한해서 우드툴 포장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정말로 무겁고 부피가 큰 상품들 위주로 저는 우드툴 포장을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고가의 상품과 그리고 무겁고 부피가 큰 상품들은 가격이 비싸고 마진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런 포장재를 해도 마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마진이 안 나오는데 조금 튼튼하게 포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예. 발포 비닐 2개?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응용을 하셔야 돼요. 계속 한 개에 머무르지 마시고 발포 비닐로만 했을 때는 좀 파손될 것 같다. 그럼 배대지 요청하는 거죠. 내부에는 에어캡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외부에는 발포 비닐로 감싸주세요. 이렇게 하면 발포 비닐로 한 것보다는 훨씬 충격적으로 흡수가 잘 되고 조금 더 튼튼하게 배송이 될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이 있는데 우리가 뭐 1년 내내 계속 사업을 할 거잖아요. 여름이 또 올 거예요. 또 장마철이 오겠죠. 근데 고가의 전자제품 언젠가는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이쪽에 이 틈 사이에 비가 들어오겠죠. 상품이 썩겠죠. 아니면은 기계가 고장 나겠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안에를 덧대고 하면 되죠. 내부에는 발포 비닐로 감싸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내부에는 발포 비닐로 포장해 주시고 외부에는 나무 포장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발포 비닐 자체가 약간의 그 방수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고가의 제품이라도 비가 오더라도 이런 거를 좀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런 포장재를 적재적소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배대지에도 계속 이런 걸 요구하셔야지 이 판매자가 잘하는 판매자다. 이걸 생각하니까 우리의 상품이 안전하게 가게 하는 포장을 잘 조합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포장을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튼튼하게 하더라도 중국 구매 대행은 반품 이슈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스 4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반품이 어떤 게 발생하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만 파악하셔도 어떤 틀이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 4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나중에 반품이 들어왔을 때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세한 기스, 일부 파손, 이거 보이시죠? 정말 사소한 스크래치예요. 특히 가구류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고객 입장에 생각했을 때 나는 똑같은 가격 주고 새 제품을 받고 싶었는데 이 정도 스크래치도 좀 화가 나겠죠. 근데 고객들은 오래 기다렸잖아요. 오래 기다렸으면 이걸 사용은 하고 싶은데 이 스크래치에 대한 약간의 보상을 받고 싶은 심리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전화를 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 잘못은 아닌데 뭐 택배사나 통관 과정 중에 이렇게 파손이 된 것 같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저희의 남는 마진을 드리겠다. 저희 남는 마진이 2만 원이었으면 뭐 15,000원 정도 주든가. 네, 그렇게 협의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재고를 안는 게 별로 안 좋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협의점을 찾자. 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파손이죠. 파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파손이 됐어요. 네, 보이죠? 이런 거는 우리가 신경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죄송하다 하고 바로 환불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실제로 반품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간혹 가다가 운 안 좋으면 고객이 다시 상품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폐기하는 처리 비용이 더 들어요. 근데 고객한테 자체 폐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아시겠죠? 싸우시면 안 돼요, 이걸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기계 제품이 있는데 이런 전자 제품이 작동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가 있어요.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케이스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고객이 사용을 잘못한다. 두 번째로는 진짜 고장이 났다. 이 2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CS를 대처하면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고객한테 사용하는 영상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달라고 해서 진짜로 작동이 안 되는 건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한테 영상을 받았으면 중고 판매자하고 소통할 수 있잖아요. 알리왕왕이라는 그런 어플을 통해서요. 영상을 보내주고 이게 고장난 게 맞는지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게 되면 판매자가 말해줄 거예요. 아, 이거는 사용 방법이 잘못됐다. 아니면 고장이 난 게 맞다. 이 두 가지로 말해줄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린 그대로 고객한테 전달하면 됩니다. 고장이 났으면 죄송하다 하고 환불을 해주면 되고요. 작동을 잘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작동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쉬운 CS니까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반품을 해줘야 될 것 같으면 반품을 해주고 우리가 다르게 작동 방법이 있으면 작동 방법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단순 면심입니다. 이것도 제가 실제로 고객하고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제가 선물용으로 주문했는데 당사자가 필요 없게 돼서 단순 면심으로 반품 좀 해달라 이렇게 왔죠. 솔직히 이 문자 보자마자 스트레스 진짜 받습니다. 예. 나는 이분을 위해 서비스를 했는데 갑자기 필요 없다고? 네. 저는 제가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이런 양식이 있어요. 저도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양식에 이런 상품명 이것만 바꿔가지고 그냥 보냅니다. 고객님 이런 이유로 반품비를 얼마 주셔야지 저는 반품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거는 우리 상세 페이지 상하단 맞죠? 상하단에 이런 기준을 잘 적어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5kg의 제품은 6만 원이다. 반품 배송비. 5kg 추가할 때마다 반품 비용이 5만 원씩 추가된다. 이걸 잘 명시해 두면 이런 반품이 오더라도 우리는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상세 페이지가 그런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나중에 뭐 소보험까지 가게 되고 민사소송 이까지 가게 되더라도 효력은 없는데 마켓이랑 뭐 고객이랑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의 근거 자료가 되니까 꼭 잘 적어 두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꼭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이런 근거를 보내주면서 우리 상세 페이지 한번 보셔라. 기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정 쏟지 말고요. 그래서 단순 면신도 이런 식으로 CS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런 좀 심리적인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